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예, 2주 만에 네. 저와 또 호구맨 님이 만났습니다. 저는 라이브 TV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맨 님? 호구문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자, 백신 맞으시고 이제 2주 정도 흘렀는데 좀 어떠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컨디션은 괜찮았었고 약간의 그 이것도 부작용은 아니고 이제 면역 형성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증상이 있긴 한데 이제는 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이제. 네. 그럼 2차는 언제 맞으세요? 얀센이라서. 아, 참, 얀센이셨지? 네. 응.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맞네. 기억했을 때 잘 잡아야 돼. 예. 그래서 지난 녹음 때는 약간 몸살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네.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틀었죠. 네. 예, 뭐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나가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은 잘 나옵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게 나온다고 할 수 있죠. 밥 예. 나오고 뭐 잠자리 예. 주면은 뭐. 이게 졸지에 급식충이 된 것 같습니다. 급식이가 저는 도시락 세대인데 사식충? 회사 식당이니까. 그렇죠. 예. 하루 두 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가끔 뭐 외식도 하고 차 타고 나가서 적응하셔야죠. 예. 저 적응 많이 됐고요. 이제 성과를 낼 고민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프닝이 없고요. 네, 오프닝이 없습니다. 예, 인사가 그냥 오프닝. 인사와 우리 호구맨님의 건강 소식 예, 짧게 들려드렸고요.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1071-6500님, 그린그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로 귀여운 지니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토요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뭐 저희가 방송신 2주 동안 아주 정말 폭풍처럼 지나간 2주 아니었습니까? 네. 뭐 이제 그 사이에 그 1차 슈퍼위크도 지나갔고, 예, 슈퍼위크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당선관위에서 이상하게 또 규정 뒤트는 바람에 난리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없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이 일을 제기 중이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게 이치에도 안 맞는 짓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진짜로 결선 투표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네. 악용의 범위가 매우 크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당장 이번 경선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예, 뭐 추미애 후보가 사퇴한다. 네. 나중에 그러면은 물론 꼭 뭐 추미애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냥 과반이 넘는 사람과 과반이 넘지 않는 사람 두 사람만 남을 테니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2주 동안 가장 폭풍 같았던 건 역시 이제 그 영업 뛰느라 다들 고생하신 거. 네, 그렇죠. PC님은 영업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 덕을 봤죠. 어머니 네트워크. 어머님이 좀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셨던가요? 예. 이게 그 피라미드 형태로 네. 뭔가 이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네. 계셔서 네. 그쪽이 좀 덩어리가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로 좀 등록을 하셨대요, 선거인단을. 등록 확인까지는 또 네. 어르신들이 하지는 못하고 또 한 달이 건너서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다고. 예. 실제 등록 여부까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은데요. 그 대신에 뭐 이제 좀 직접적으로 된 거는 뭐 저희 사는 아파트 단지 네. 주민 여러분. 예. 참고로 여기는 성남입니다. 그 단지 주민분들 좀 전파가 됐다고요, 실제? 예. 그래서 뭐 일가족이 한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성남에 사는 이제 뭐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삽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전에 얘기하기를 성남에서 이재명에 관한 평이 의외로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이래저래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동네에 소문나는 것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쪽 주민분들은 뭐 그런 게 있나요? 특별히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뭔가 감정이 있다거나 뭐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동네에 돈다거나 그런 게. 성남시장 때부터 시절 때도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소문들은 있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그 김혜경 씨가 이제 관용차를 타고 다닌다. 예. 뭐 그런 얘기. 뭐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장 쪽에도 문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시향에 좀 뭐 간섭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거는 그 해경궁 김씨 사건 그 트위터 내용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성남에 사는 제 친구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네.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성남시장도 그렇고 이제 연주회 같은 거 찾아서 듣고 그러는데 그때 예전 거기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시장이 어쩌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시장이 잘못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을 때였으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을 때였으니까 그때 홀려버렸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도 뭐 일단 부모님들 영업하고 저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카톡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화 인증해라. 네. 그러니까 전화 인증을 해라가 아니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가입 양식 다 써놓고 인증번호 갈 거다. 인증번호 오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증해서 넘기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영입했고 일단 딜을 했죠. 저희 부모님들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박사모에 가까운 그렇죠. 분들이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찍어달라는 대로 찍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딜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형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저희 형들은 그냥 뭐 선거인단 같은 거 할 사람들은 아닌데 그만큼 정치 관여층은 아닌데 대충 보고 이재명 영 삐리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네가 이재명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 지지 안 한다고. 형님들이 좀 아시긴 아시네요. 나 옛날에는 내가 바로 그 통진당원이다 그랬던 사람이라가지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막 그때도 이제 명절인데 차 타고 가는데 막 무슨 막 이정희 빨갱이냐 뭐 북한으로 꺼지라고 막 차 운전하면서 괜히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 옆에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아버지 제가 바로 그 통진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운전하다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해. 핸드폰 갑자기 꽉 잡고 한 10분간 침묵.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어쨌든 그 뒤로 이제 탈출하신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었나 보네요. 뭐 딱히 뭐 그대로 정치색을 제가 많이 드러내는 편은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형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남아 있는 대부분 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좀 탈출 못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선거 전에도 이제 한 뭐 올해 초에 마지막으로 만나 그러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되게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똥파리 소리 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똥파리요. 나 거기서 그 얘기했거든. 내가 그 똥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쪽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어중간하게 알던 사람들 막 인맥 쥐어짜가지고 저도 한 25명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어중간한 인맥이 그러니까 영업을 해보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보다 어중간한 사람 그 다음에 정치적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영업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뭐 좀 정치적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미지 잡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그 괜찮은 쪽으로 이미지 잡힌 사람들도 좀 잘 구슬러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게 넘어오기가 수월하지 아무래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하면서 느낀 게 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충분한 근거만 제시해 주면은 사안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 중도층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항상 보면은 어떤 특히 이념에 경도돼 버리면은 이 중도층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잘 알지도 못한다 아니면 무임승차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폄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 존나게 쌓아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저희들은 가만히 대중대충이 또 묻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균형 감각 면에서는 중도층이 제일 탁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진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영업했다기보다는 원래 늘 그냥 가까이에 두고 있던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그냥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사실 좀 의외였죠. 2017년에도 어머니한테 말씀만 드렸지 어머니가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지난 대선 때. 대선 때, 예. 네. 2017년 대선 때 네. 어머니는 안철수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쭉 안 좋아하셨어요. 예. 단 한 순간도 좋아하셨던 적이 없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동네에서도 저희 어머니 연세 그러니까는 이제 60대 이상 네. 분들은 대체로 이제 싫어하시는데 또 한 50대 쪽에서는 또 이재명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대장동 가지고 좀 더 영업을 해야 돼요. 그거 말씀드리니까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제 뭔가 이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네. 예. 뭐 수상하다. 네. 예. 뭐 그래서 좀 뭐 특이한 영업 사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저는 특이하게 영업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네. 그 이재명에 대한 비토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일단 경선인단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으면 해야지. 이재명 이거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사귀던 사람들은 연락 못했고 네.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뭔가 가장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연락처도 모르고 일단 찾아보면 이제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연락처를 굳이 찾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고 넘어가는데 예전에 사귀지는 않고 뭐 썸 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는 원래 이제 이성이랑 친구는 안 만드는 주의라 가지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관계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한 2명 정도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잘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패친인데 그래서 이 양반은 계속 그동안 이제 동향을 지켜봤는데 한 서너 달 전쯤에 이해찬을 되게 이렇게 막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길래 이 양반도 털빠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제 페북에 이제 제가 이재명 까는 글을 올리면 거기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해찬 띄우면은 이재명 까는 쪽으로 오기 힘든데 뭐지? 그래서 어떻게 자체적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영업하는데 에이씨 몰라고 찔러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이해찬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지만은 이해찬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쪽에 붙는 걸 아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명에 관해서는 나름의 정보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 영업했었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이 양반도 성남 사는 양반이구나. 뭐 저보다 연상인데. 네. 막 30 제가 20대 그런 개인 정보까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갑자기 이게 얼굴 보고 영업을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 없이 영업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되게 까마득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성남 사시는 분인데 연락 끊은 지 한 15년 됐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도 한 30분 추적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SNS 같은 거 있으니까 네네. 뒤지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문자를 보내봤어요.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 머시기 씨 맞냐고 맞다 그래가지고 나 기억하냐고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좀 하드코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털빠는 아닌데 뉴스공장 듣는 사람이야. 네. 아침마다 듣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어떤 신용 같은 거를 이제 막 밀어붙였죠. 옛날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그래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인단 등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받아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머리가 아픈 게 막 마구잡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카톡 보면은 이렇게 그
저기 명단이 주르륵 나와 있긴 한데 그걸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이 양반들 관리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 3차 저기 슈퍼위크 전에 이제 투표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저도 그래봤자 꼴랑 두 자릿수에 20몇 명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관리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까마득한데 지금 보면 뭐 100명, 몇백 명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유 그분들은 관리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려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잘 하시겠죠. 그 라이언 킹의 방송에 나왔었던가? 그분이 참 인상적이던데. 전 여친의 현 남친한테 영업하신 분. 네. 그건 보통 깡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말이죠. 전 여친의 현 남친. 그래도 또 뭔가 이 남자끼리의 이신전심이 통했는지 어쨌든 영업을 성.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쉬운 일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뭐 모두 애 많이 쓰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 보시죠. 뭐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죠. 네, 20일 정도. 슈퍼웨이크까지. 이제 그 사이에 정말 이제는 정말 담벼락에 대고 이제 욕이라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영업 하셨던 분들 그 투표하게끔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 외에도 계속 여론전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전 지금 이제 여론전의 가장 큰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지금 화천대유고 대장동 사건이 된 거고. 예, 이제 남판교. 네, 남판교라고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도 오늘 뭐 오면서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개발된 판교 지구에 속해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거기가 남판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판교 터널을 뚫어서 네. 판교 지구랑 이제 딱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남판교가 된 거죠. 원래는 그럼 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는 그런 좀 외진 지역입니까? 약간 거기가? 외진 지역.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냥 바로 톨게이트 들어갈 수도 없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서 지어서 팔아야 하니까 이제 어떤 트렌드들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숲세권. 네. 숲에 둘러싸인. 네. 그래서 조용하고 네. 공기 좋고 이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통 같은 거는 이제 딱히 안 돼 있는데 차 없으면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마을버스라도 빨리 거기 뭐 증설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 거기는 뭐 마을버스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올 거예요. 예. 근데 숲세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숲세권 벌레. 네, 벌레 때문에 숲세권도 이제 잘 걸려야지 괜찮고 잘못 걸리면 아주 그냥 여름마다 아주 전쟁을 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판교 터널이 올해 아마 개통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 딱 개통이 되면서 그리고 터널 하나 더 뚫는다면서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어디랑 연결돼 있다 그러더라? 그거는 그러니까 판교랑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터널이 있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판교 지구의 하나가 된 것은 그 최근에 개통된 그 서판교 터널. 서판교 터널. 예. 그게 이제 뭐 판교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대장동은 남판교인데 서판교의 남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의 서쪽의 남쪽. 네. 네. 그래서 지도로만 보면은 좀 되게 외져 보이긴 해요, 확실히. 네. 예. 판교 이렇게 아파트 개발된 지구가 꽉 보이고 아파트들이. 근데 진짜 저기 뭐 판교에 NC 같은데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네. 그쯤에다가 뭐 아파트 하나 장만해놓고 살긴 좋겠다. 그렇죠. 예. 출퇴근하기 좋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화천대유에 관해서는 지금 뭐 백브리핑이나 그렇죠. 뭐 정치 신세계에서도 많이 다루셔가지고 뭐 디테일한 거는 따로 저희가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냥 뭐 개략적인 이야기들이나 이거는 추석이고 하니까 우리도 썰 좀 풀어봅시다. 네. 그냥 나름대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소설 한번 써봅시다. 일단 저는 현재 전혀 잘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 건에 대해서. 네네. 대략적으로만 이제 국민의힘이랑 뭐 그쪽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장동 TF 팀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좀 뭐 파고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연일 이제 JTBC가 좀 뭔가 성과 있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JTBC가 지금 선봉으로 예. 계속 때리고 있죠. 네, 뭐 성남시 내부 관계자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옛날 새누리당이 그 LH가 개발하기로 돼 있던 것을 압력을 넣어서 민간 개발로 바꿔놨는데 자기가 시장이 돼서 그것을 다시 공영 개발로 바꿔서 네. 성남시는 손해 보지 않고 5천억의 이익을 받았다라는 주장이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5,500억인가 뭐 받았고 처음에 그래서 나는 5,500억만 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나머지는 뭐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익이 더 난 것 같아서 900억인가 950억인가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을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 말이 맞다고 쳐도 일단 5,500억 이익 났다는 것부터가 이제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 5,500억이 들어왔다고 쳐도 터널 두 개 뜨면 한 2천억 들어가거든요. 뭐 그거만 3천억 되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그걸 민간 개발로 맡겨서 그렇게 이익을 냈다고 치는데 왜 하필 업체가 그런 이상한 업체냐고. 그렇죠. 왜 그 업체를 맡기냐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신생업체인데 그것도 자본금 5천만 원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관계자들은 이미 다 지금 잠수 타버린 상태고 심지어 네. 잠수 탈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면은 나가서 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 이게 뭐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다들 도망을 가냐고. 그렇죠. 일단 그 공영 개발로 다시 바꿨다고 하는데 네. 그 형태가 공영 개발이 맞는지부터가 좀 그게 무슨 잘 공영 이해가 안 개발이에요? 되고. 그렇죠. 뭐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뭐 관여가 돼 있긴 하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하과건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다 수익은 그 민간 시행사들 네. 예? 거기서 수익을 거둬들였고 그렇죠. 화천대유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거는 그냥 딱 매출 당기순이익 얼마 이런 회계 자료로 바로 드러나고 있고 네. 성남시가 과연 5천억을 어떻게 받았냐 무엇을 근거로 받았냐 그 받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 공원 짓는다고만 했는데 공원 사업 완전히 지금 엎어졌잖아. 엎어졌고 네. 게다가 그 땅 자리가 다른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네.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성남시에서 이제 공원 짓겠다고 하니까 소송 걸어가지고 네, 졌죠 성남이. 예 성남이 져서 수백억 물어주게 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리고 저기 은수미 시장은 취임 직후에 좀 뭐 지방채로 4천억 발행해야 될 형편이라고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네, 그거 페이스북에 흘렸다가 지웠죠. 네, 지웠는데 캡처가 남아 있습니다. 캡처가 남아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좀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가, 예, 해서 빚은 없다 성남시에 다시 그렇게 좀 수습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영 마땅치 않죠. 네. 수상한 구석이 있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가 5천억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벌어온 것처럼 홍보를 할 거면은 뭘 벌어와서 뭘 어떻게 썼다 그 내역을 다 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시예산이나 맞춰보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는 제시를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했다고 떠들면 누가 네. 믿어줍니까 그걸 대체? 그러니까 공영 개발이 과연 공영 개발이냐 이게 제일 굳이 공영 개발을 했다면 저는 그냥 LH로 다시 해서 그러니까요. 개발을 하던가. LH는 아니면 예. 그놈의 GH가 들어가든지. 예, 그렇죠. 아니면은 뭐 대장동 지구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신도시 같은 게 개발이 되면은 항상 그 일부가 뭐 LH 그러니까 주택공사 네. 아파트가 들어가서 네, 임대동으로 예. 분양이 되죠. 그런 게 뭐 거기에 있는지 없어요. 그렇죠. 네, 대장동이 임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공공 성격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없어요. 공공 예.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뭐 어제 YTN에서 이제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와가지고 뭐 모범 사례라고 뭐 이렇게
대장동 개발이 네. 공영 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실드를 쳤다는데 모범 사례면은 그게 왜 어떻게 모범 사례가 된 건지 그 내역을 그렇죠. 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역을 까고 관계자들 불러와가지고 국정조사하는데 가가지고 모범 사례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관계자들은 다 도망가고 잠수 타고 그러니까요. 하나도 까주는 건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남시가 이제 그 보호하려고 했던 네. 돈 액수는 5,500원인데 네. 이익이 더 많이 났으니까 950억인가를 더 받아냈다고 하잖아요. 네. 도대체 그런 근거는 뭔지. 그러니까는 행정기관은 뭔가 법적인 근거 아니면 조례라도 네. 어떤 근거 아니면은 뭐 계약서 네.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제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야 이익 더 났으니까 좀 더 내. 그러니까 그런 이걸 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예.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불법인 부분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요. 네. 지금 수상한 어떤 정황들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게 공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영 개발이 맞냐? 그다음에 뭐 그런 이익을 근거 없이 어떤 근거로 이익을 지켰냐? 아니면 이익은 지켜진 게 맞냐? 뭐 화천대유 그다음에 그 밑에 자회사들 천화동인 뭐 이런 네. 거기서 얼마나 큰 매출을 올렸는지는 투명하게 지금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정말 공영 개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공영 개발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껴 있다는 거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하나로 이제 뭐 뭔가 공영 개발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를 마련한 셈이고 그리고 그게 성격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대장지구 개발한 트랙을 밟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다고요? 예. 이게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그거 민간 택지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데. 그러니까 공영 개발로 갔으면 그러면 이건 뭔가 상충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공 택지 지구라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민간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애초에 이게 그 뭐 공영 개발이라고 말한 거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생기는 부분을 네. 회사에서 가져갈 이익을 자기들이 성남시로 땡겼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 수익은 올리고 그 수익금을 일부를 예. 성남시가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식의 논리냐면은 뭐 지금 이재명이 기본주택 이야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토지세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네네. 뭐 땅값 올려가지고 기본소득 주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땅값을 연락에 올려가지고 올린 땅값만큼 토지세를 왕창 걷어서 그걸로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근데 땅값 오르면은 그걸로 고통받는 거는 집 살려는 사람들이지 결국. 그러니까 평생 가운데 집 살 생각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월세 90만 원 내면서 살라는 거지. 월세 90만 원. 기본소득 한 300만 원씩 주면 월세 9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금융으로 1,000만 원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연 100만 원 나오고. 자, 화천대유 그 7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핵심. 네. 7인. 네. 그 7사람이 대략 한 5천억, 4천억인가 5천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 계열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실제로 계열사가 이제 7번까지 나갔다가 이제 줄이고 지금 4번만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바지로 앉은 사람이 4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럼 5명이지 뭐 전대유까지 합치면은. 그 5명이 5천억. 그 5천억 전 국민한테 10,000원 갑니다. 10,000원. 10,000원 가죠. 네. 6천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10,000원 가려면은. 네, 한 5,500억, 6천억. 10,000원. 그거 주고
입 닫으라는 거지. 기본소득이랑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연 100만 원 준다고 치고 연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라는 얘긴지. 6천억으로는 연 100만 원 못 주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른 돈으로 그냥 이제 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사익을 취해도 뭐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뭐 늘상 그런 식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그 성공적인 어떤 공공개발 사례면은 들고 나오라고요 진짜로. 뭐 계속 뭐 성공 뭐 모범 사례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만 여기만 피우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 되죠.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근거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 볼 거고. 기본소득이랑 똑같잖아. 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 근거야.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낸데 내가 기본소득 준다고 하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식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저는 뭐 수익 구조 같은 것보다 더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게 그 정관 변호사. 그렇죠. 엄청 크죠. 예, 그 고문 변호사로 앉힌 사람이 대법관 권순일 씨.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이분이 그 어디 중앙일보 보도였나? 그 보니까는 이제 그 대법원에 네. 최종심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캐스팅 보도했다고 그러죠. 그게 5대 5일 때 이 사람이 한 표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김명수가 이제 땅땅 때려가지고 7대 5로 이제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네. 이 권순일 대법관이 마지막 막타를 치게 된 게 대법관들마다 이제 먼저 대법관이 된 날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래된 짬밥이 있는 대법관의 의견이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각자 의견을 가장 나중에 임명된 사람들부터 발표를 한다고 해요. 의견을. 그러니까 짬이 작은 사람부터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대법원 임명된 지 오래된 사람이라 가지고 네.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무죄 취지 의견을 해서 7대 5가 되게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고 나서 퇴임해가지고 화천대유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고문 변호사로. 예. 뭐 자기 말로는 그 화천대유 대표인 그 어디 기자야? 머니투데이. 네, 머니투데이 그 기자 김만배 씨. 네. 김만배 기자랑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참, 뭐 친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뭐 설령 진짜 친분이 있다 쳐도 그쯤 되는 위치면은 사실 눈치를 볼 것 같으면은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그 이재명 사건과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대장동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그 뭐야 그 배밭에 뭐 아니지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예, 가끔 고쳐 매지 말라 그 얘긴데. 참 뭐 이건 뭐 부주의한 게 아니라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뻔뻔하죠. 네, 그거 굳이 그때로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고문료가 얼마나 뭐 딴 사람인가? 2억 5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거액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렇죠.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 고문하면은. 그리고 사실 그게 그 정황만으로 보면은 이건 사법거래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선불이 아니라 후불죄로 사법거래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지자는 절대 이재용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욕하면 안 돼요. 누구도 욕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그 BBK에 이제 빗대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최민희가 이게 BBK에 뭐 비견할 만한 사안이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저도 BBK에 비견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BBK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명박의 사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BBK 투자 사기. 투자 사기를 칠 때 거기에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그 자체로 개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그 유명세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지. 권력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장난질 친 건 아니라고. BBK 때는 미국 갔다 와서 백수일 때죠. 그렇죠.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고 유명인이고
좀 현대 사장 출신이고 예, 좀 유력한 그런 정치 백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지만은 이거는 대장동은 뭐 설령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권력형 비리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 시장. 네, 현직 시장이 권력을 그대로 이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다른 사건이랑 비율을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건하고 엮어 보자면은 4대강이나 이명박 때 아니면은 그 자원외교랑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원외교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지금 뭐 불법으로 그걸로 이명박이 깜빵간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안 갔죠 그걸로는. 뭐 근데 뭐 편법이거나 그리고 설령 그게 편법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실제로 남긴 게 없이 손해만 막심하게 끼쳤다는 건 다들 아는 바기 때문에 행정의 실패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절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고 이것도 대장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말고 또 곽상도도 네. 이름이 나오고 곽상도는 뭐 아들이 네. 화천대유에 뭐 월 250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곽상도가 얽혀 있고요. 곽상도는 그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러니까 화성가들이 취직했을 때는 곽상도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지만은 여전히 실세였으니까 뭐 그 당시 청와대의 어떤 좀 이제 입김을 행사해가지고 뭐 감사 같은 데서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될 수 있죠. 곽상도는 그 당시에 유력자였으니까 여전히. 네네. 그 다음에 또 원유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원유철도 뭐. 원유철이 경기 부도지사, 그러니까 부지사일 때랑 연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유철이 뭐 한 월 9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다는 것 같죠? 뭐 근데 이제 그 국힘당이 누구 했을까? 걔네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따지고 싶고, 걔네들은 뭐 알아서 파면 뭐 걸릴 게 있으면 알아서 나올 것이고, 그 고문 변호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 눈에 띈 거로는 그 사법 거래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건덕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 쪽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재명의 원팀이 과연 민주당에만 있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텔의 일부. 그건 저걸로도 밝혀졌잖아요. 그 이명박 때 그 개노릇한 경찰놈 자기 사람을 끌어다 쓴 것만 봐도. 코나이 이사로 간. 네, 이사로 갔다가 좀 네, 그러니까 용산 쪽 그 용산 사건 이뤄지고 나서 네네. 그거를 다른 살인 사건으로 이제 묻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때 무슨 연쇄 살인 사건이냐, 아무튼 그걸로 이제 묻으려고 했던 사람이 코나이 이사로 갔다가 경기시장 상권진흥회에 무슨 이사로인가 지금 가 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또 대장동 그 개발을 담당했던 유동규라는 그 사람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했었죠. 했다가 물러나고 이제 네. 후임으로 황교익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튕겨나간 거고. 그 사람이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의 실세였다고 해요. 네. 그 당시 대장동 건을 다룰 때 도시개발 사장이 물러나고 공석인 상태에서 이 유동규 씨가 그 기획본부장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내부에서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제 너무 민간 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라고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거를 다 커트시켰다고 지금 내부 증언이 전 현직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영전시켰다가 어쨌든 물러난 거고. 뭐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그 유동규 씨는 뭐 캠프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캠프랑 상관없을 수는 있죠. 근데 캠프라는 게 어제 어느 백브리핑에서 얘기했던가, 정신에서 얘기했던가. 캠프라는 게 캠프 안에 누구 이제 무슨 자리 맡고 있는 사람만 캠프 인사가 아니고 선거철에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많거든요. 외곽 조직. 뭐 기본소득 포럼이라던가 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딱지 안 붙이고도.
그냥 뭐 하려면 이재명 선거운동 한다고 그러고 뭐 하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캠프냐 아니냐 이것도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으면은 그것만 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어디 그 리모델 분당인가? 거기 리모델링 조합원 대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면은 뭐 재건축 하면은 이렇게 조합 만들잖아요. 그 일각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건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조합이라는 게 반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차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서울 시내만 해도 이 재개발 지구들 그 재개발 조합들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연봉이 억이 넘어가요 그냥.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이루어져도 일단 재개발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하고 나가지고 재개발 조합이 결성이 되면은 돈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기업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 달라고 로비로 더 계속 돈을 뿌리니까 조합장이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억씩 받아가는 거죠 연봉을. 헐 대단하네. 네. 아마 그러면 정말 그 뭐 리모델링 조합 출신이면은 정말 건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예전에 그것이라고 싶던가 거기서 한번 다룬 적 있을걸요. 네네. 네, 아무튼 하천듀오는 지금 좀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아직 계속 조각조각 나 있죠. 네. 예. 인물도만 좀 약간 이렇게 연결 관계도만 좀 그려져 있는 것 같고 네. 자금 흐름이 사실 핵심이긴 할 거예요. 뭐 그렇죠. 자금 흐름이 핵심이긴 한데 일단은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이재명한테 물어볼 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뭘 믿고 거기다가 갖다 박아놨는지 일단. 그다음에 그 갖다 박아놓은 회사에 왜 고문 변호사로 고액의 연봉을 받아간 사람이 그 당신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준 전직 대법관인지 그것만 물어봐도 그거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로 그 성의 없는 대답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수많은 그 이재명 변호인들 전관 변호인들 네. 그 사람들은 안 엮였을라나? 뭐 그쪽에서 자금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그건 좀 뭐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러니까 전관 변호사 그렇게 쓰고도 이재명 재산이 안 준 이유가 뭐 돈줄이 거기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수상해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 이야기 좀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주 초죠. 정세균 후보가 이제 경선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를 하고 나서 이 정세균 후보가 그동안 받았던 표들, 네. 이거를 아주 웃기게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특별 당규의 조항도 문제가 있지만 해석은 더 잘못됐다. 네. 지금 이러고 아직 가처분 소송 같은 것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죠. 네, 가처분 소송 진행되지는 않았죠. 않고 가처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단 당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맞는데 이 당규를 지금 당장은 수정할 수가 없다. 상황상 해석에 있는 부분은 뭐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4.4.5입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은 4.4.5입보다 더 나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4.4.5입 같은 경우는 이승만태 4.4.5입은 이 반올림 문제였잖아요. 네. 반올림 문제로 이걸 넘은 걸로 하자 뭐 이런 거였지 표를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4.4.5 했으니까 그 3.15 보정선거면 표도 조작했지. 하긴 표 조작도 했지 거기는. 지금 이번 거는 이 표를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표를 갖다가 투표권 행사하지 않은 기권표로 만드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 앞으로 나올 정세균 후보 찍는 표가 나오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은 지금까지 찍었던 걸 무효로 돌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명분이 없어요.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정세균 후보를 뽑으신 분들, 선택하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신이 노력을 해서 선거인단 등록을 해서 예, 정세균 후보를 최종 선택을 했고 그게 그렇죠. 결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싹 다 지워 드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네. 해석을 지금 하겠다는 건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걸 할 때 민주당 선관위원들이 전원이 찬성을 했죠.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참 개탄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개탄스럽죠. 오늘은 편집을 좀 영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요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와 저는 좀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설마 하겠나 했는데 와 진짜 하네요. 뭐 대놓고 편파적인데 그까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좀 우기고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이상민 선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네. 근데 이상민이 뭐 당규에 있는 대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당규에 우리도 당규인대로 하라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는 게 기권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왜 분모에서 빼버려가지고? 응? 그게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어떤 논리 전개로 그게 나오는 건지 그걸 가지고 뭐 박시영은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 아니 후보가 사퇴를 했지 투표하는 사람이 기권을 했냐고. 아니 뭐 땅을 떠나서 박시영이 뭔데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뭔데? 박시영 당원이긴 하나? 웃겨가지고 어디서 장사치 걔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경선 개입이다 진짜. 네. 경선 개입. 그리고 이 1위 후보의 여기서 또 이제 1위 후보의 어떤 자질에 관해서도 한번 이제 또 얘기를 해볼 만한데. 네. 그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뭐 그 전 대선 때도 그랬고 항상 경선이 닥치면 이제 룰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끄럽죠. 네. 네네.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밑에 이제 다른 뭐 후보 주자들이 이제 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 들어줬다고요. 네.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이 룰에 관해 가지고서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룰에 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죠. 달달하니까. 달달하지. 그 슈퍼위크에서 1차 경선인단에서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네네. 왜 이재명한테 문자가 와. 뭐야 이거. 답문 보내주자. 문자 보내지 마라. 입 벌고 삐삐야라고 보내도 될까? 입 벌고 삐삐야라고 봐주고 입만 열면 구라치면서 무료 거부를 할 수 있지만은 왠지 단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중간에 지금 시간을 빼가지고 추석이라고 얘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대? 깜짝이야. 웹발신으로 문자가 저도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이재명한테 들어왔죠. 아니 이재명이 아니고 후배네요. 얘 근데 뭘 웹발신으로 보내냐. 당황스럽게. 추석 문자예요? 추석 문자. 뭐 문자 보낼 때 한 100명 되나 보죠. 그러니까 깜짝이야. 그러고 보니까 나도 웹발신으로 이용해봐야겠다. 이거 저기 문자 나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소액으로 결제해가지고 왕창 보낼 수 있거든요. 정보 문자. 예. 이 저기 이번에 영업하신 분들 관리할 때. 그럼 좋겠네요. 예. 아무튼 돌아가서 다시 선거 중간에 룰을 이렇게 뭐 룰을 적용을 이상하게 바꾼다든지 적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1위 후보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재명은 1위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경선 일정 연기 것만 해도 그렇죠. 결국 이재명 혼자 완전 혼자는 아니었지만 뭐 추미애도 이재명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어쨌든 뭐 송영길 얼굴 하얗게 만들고 말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투표라는 행위가 그 이제 유권자가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도 이게 그런 매우 극단적인 해석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제 트윗에 좀 길게 썼던 글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 내용을 다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이제 민주당 혁신을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혁신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혁신안이 저는 이제 한 가지로 혁신안을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당권을 당원에게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당의 그동안 이제 중앙당 중심, 그다음에 의원 중심이었던 당을 이제 당 체제를 이제 당원한테 많이 돌려주겠다. 말 그대로 이제 당 자체를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그 혁신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제 당 대표의 권한도 많이 내려놓으셨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혁신안으로 당을 쇄신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선거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김종인 때는 그렇다고 치고 비대위 때는 그렇다고 치고 추미애 당 대표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좀 박근혜 탄핵 때까지도 또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 딴짓할 여유도 없었고 탄핵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통령 뽑고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그 혁신안이 조금씩 뭉개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그 당권을 다시 이제 중앙 그 당 지도부가 다시 뺏어오려고 슬금슬금 뺏어오려고 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게 지방선거 때였고. 네. 이재명 실드 치면서 했던 그 추미애 그 말 있잖아요. 당원들 대놓고 무시하는 그 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다.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거였고 이제 그러면서 이해찬으로 가면서는 완전히 독재 체제가 돼버렸고. 그러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대표하던 시절에는 그때는 또 입법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독재 체제로 가가지고 당권이 다시 중앙으로 넘어갔던 걸 다시 되돌릴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고 입법하다가 끝났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영길은 이해찬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후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의원 내각제 제일 경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일본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권력을 일정 풀 안에서만 권력을 계속 돌려먹게 하면서 그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관심도 가질 필요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그걸 제일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투표하는 고수기화 돼버린 거지. 근데 이 민주당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도부나 선관위나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친 그쪽 세력은 그런 식의 이제 체제를 바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네. 그걸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이번에 이 투표 룰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치에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번 경선 들어오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하는 거다. 토달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일관해 왔잖아요. 뭐 당규대로 하는 거다. 네. 뭐 그런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이재명은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어떤 그 권력의 이건 사유화라고 하기는 못하고 아무튼 권력을 그러니까 특정 세력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점 예. 얘기죠. 과점. 그 이제 그 독주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사실은 이재명이 저는 그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을 경선에서 날린다고 해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못 날려가지고 본선까지 갔는데 본선에서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래서 이재명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해도 이건 끝날 일이 아니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걔들은 살아남아 있을 테니까 이 상태로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혁신이고 이게 개혁이고. 그러니까 또 물갈이가 또 돼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말씀하셨던 그 개혁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경선 하면서 좀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져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면이 있어요. 그 이재명도 어쩌면은 그냥 격가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권력 의지 그 자체를, 그러니까 독점하고자 하는 그 권력 의지 그 자체가 이제 정말 싸워야 될 그 원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렇게 적폐가 드러나네요. 예. 드러나고 있죠. 적폐가 뭐 꼭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저기 시민사회 운동 세력이나 아니면 학생 운동 세력이나 그쪽이 갖는 어떤 그 특유의 엘리트주의,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배지 달고 행세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진짜 586은 정말 유통기한 끝난 거 아닌가. 뭐 586도 586 나름이긴 한데. 네네, 그렇죠. 네. 좀 진짜 갈라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갈라져서 될 일도 아닐 겁니다. 네. 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정말 갈라져 버리면 여전히 저쪽이 다수일 것이고. 그렇죠. 쟤들은 권력의 그 독점, 그러니까 권력을 일정 그룹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나눠먹게 해가지고 그 그룹이 이제 독점해버릴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치면은 정말 국힘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이 하는 짓을 봐도. 네. 그러면은 갈라져 나온 우리 쪽이 소수가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웬만하면은 계속 민주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싸우려면 안에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좀 정상화 시킬 수가 있겠죠.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가벼운 얘기요. 네. 우리한테 가벼운 이야기라면 역시 기본소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9월 15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찬성하는 노벨 경제학자 많아, 이낙연 직격이라는 이제 뉴스원 기사입니다. 뭐 이제 이재명 페이스북 글 폼지라는 기사인데, 네네. 뭐 자신이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수요자가 전 국민인 이후 추가 답변 드린다라며 이야기를 쭉 했는데, 뭐 노벨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 전날 토론에서 만약에 그 기본소득이 정말로 옳다면은 노벨 경제학상 수십 명 중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텐데, 제가 아는 한 노벨 경제상 수상자 중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적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반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라면서 대표적으로 제임스 미드하고 호버트 사이먼이라는 이 두 사람의 경제학상 수상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네네. 20세기의 경제학자들이고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20세기 말에 주창을 했던 게 뭐 90년대 초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주창을 했던 게 공유경제를 베이스로 한 기본소득 비슷한 어떤 소득 분배 방식을 주장을 했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단초가 돼가지고 21세기 들면서 기본소득론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고,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 작년에 이제 초창기 때 기본소득 역사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따로 언급은 안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21세기 들어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 붐이 21세기 초에 일게 된 어떤 단초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이 그 90년대의 경제학자들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소득 비슷한 걸 주장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담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제 그래서 검증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논증도 붙었고, 논증도 많이 했고, 실증 사례도 몇 번 있고, 근데 제대로 실험이 끝까지 간 사례도 별로 없고, 아프리카 케냐인가 거기 이제 한두 군데 단기적으로 실시했던 거, 뭐 6개월인가 그렇게 실시했던 거, 그런 실험 말고는 뭐 캐나다도 1년도 못하고, 캐나다 1년 채 못했죠. 온타리오 1년도 못하고 끝냈고, 핀란드도 1년. 핀란드 1년 했나요 그때? 네.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 실험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대부분 경우는. 왜냐하면 예산이 안 나오니까. 짜봐도 안 나오니까. 그 실험군 안에서만 돌리는 것도 돈이 부담이 돼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돈을 주기에는 돈이 부담이 돼가지고 실험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성과를 낸 게 아프리카에서 케냐 같은 그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일단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행정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새는 돈도 많을 것이고 선별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뭐 전산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것이고 사람들 소득 파악하려면 진짜로 뭐 가가오 방문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은 그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제한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으로 그냥 돈 다 뿌려버리는 게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지동소리 정설이 된 이후에 천동소리를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천동소리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낙연 대표의 말씀 그 자체를 반박하려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거면 맞을 수도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 말이 지금까지도 정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반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재명이 팔던 사람들, 네. 팔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네. 다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하던 의견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근데 이재명이 조금은 진보한 것 같아. 여기서 배너러지는 안 꺼내잖아 이제. 왜냐면 그 많이 씹혔잖아요. 그러니까 바네르지 교수는 더 이상 팔기가 어려운 게 정말 기사로도 많이 씹혔고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구야 우리 그 김경수가 인용했던.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저도 김경수 지사만 생각하고 그 양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뉴욕타임즈에 글 열심히 쓰시는 폴 크루그만. 크루그만. 전공 쪽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크루그만 팔고 네. 바네르지 교수 팔고 네. 빌 게이츠 팔고 네. 그다음에 뭐 마크 저커버그 팔고 네. 거기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세 사람 폴 크루그만, 바네르지 교수, 그다음에 빌 게이츠 세 사람은 다 기본소득 찬성론자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에서 네. 보면은 바네르지 교수는 이제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찬성하지만 그 디테일이 좀 다르고 폴 크루그만은 그냥 계산기나 두들기라고 그랬고 바네르지가 찬성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한적인 거. 네네. 그래서 초기본소득이라고 하죠. 네. 초기본소득. 그러니까 초기본소득은 조건이 이런 거예요. 재정 부담이 별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혜택 대상자여야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만 나눠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거. 그 역시 이제 저개발 국가 쪽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같은 데는 선별로 주는 게 네. 그거는 인터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행정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피해자를 골라낼 수 있고 그 피해자들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지 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당연히 그게 효율적이지. 필요한 곳에다가 딱딱딱 박아주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지. 근데 이제 바네르지 교수가 이제 말을 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뭐 이제 와서 뭐 이재명 지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뭐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 많다. 많지 다 모아 놓으면은 많죠 뭘. 뭐 이어서 또 이제 그저께 용해인이 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신복지에 관해서 태클을 걸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5세 이하 영유아 그 양육 보조금으로 매달 100만 원 네네네. 지급하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 65세 이상 노인들 노령연금을 뭐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거 뭐 재원 합치면 120조가 들어가는데 그 이재명이 말한 기본소득 시작이 60조인데 이거 재원 가지고 그렇게 태클을 걸면서 이 120조는 어디서 만들 거냐 그렇게 이제 용현이 태클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낙연 대표도 당장 100만 원 주겠다고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것도 단계적인 상향이고 이 단계적인 상향은 지금 정부의 복지 기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수립한 계획으로는 2025년에 노령연금이 매월 5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걸 좀 더 앞당겨 가지고 가속화시키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무슨 사례랑 비교해 보면 좋으냐면은 그 장병들 월급 인상폭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거의 1년에 월급이 매월 한 10만 그러니까 월급이 연간 한 1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네. 연봉으로 따지면은 매년 팍팍팍 튀었다고 월급이 장병 월급이. 그러니까 장병 월급 인상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노령연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노령연금 인상이랑 양육비 인상은 양육 보조금, 그러니까 육아 보조금 이제 지급 이거는 저는 보완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노령연금을 그러니까 뭐 노령연금 그러니까 노후 보장비 노령연금 마찬가지 얘기죠. 아무튼 그 노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갈수록 이제 그게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이거는 다음 세대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커버리지 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커버리지 하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양육비를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노인들한테 10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육아 보조 지원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완적인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생 보완. 네, 저출산에 대한 보완 정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앞뒤를 끼워 맞추려고 정책을 뭐 저는 이제 지지자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책을 상당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짰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히 지금의 노인 세대, 그러니까 60, 70대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는 쭉 지급해줘서 뭔가 본인들의 삶을 지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소비를 하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뭐 돈이 이제 경제적으로 도는 거고. 노령연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거의 다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뭐지 승수 효과가 높아요. 노인들이 그 뭐 돈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그 생활비로 나가는 거지 거의 다. 뭐 아주 부자들이면 모르겠다면은.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노인분들이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냥 아껴가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면은 그분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뭐 나이 많은 분들인데 매달 돈이 따박따박 나와. 그럼 그 돈을 모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노인분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뭐 우리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앞세대 분들이 그 연세에 가면은 그래도 옛날 분들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돌아다니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소비에 어떤 국가 소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거는 그놈의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던 선순환 구조를 어떤 특정 계층을 연령대 계층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높은 계층이 연령대별로 쭉쭉쭉 자르면은 노령 쪽이 승수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용현이 또 이제 추가로 얘기했던 게 뭐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에 관해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 똑같이 돈을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같은 어떤 그 뭐 납세 운명체라 그러나 아무튼 같은 이익 관계 이익 운명체로 이익 공동체로 엮어버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웃긴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이제 정책을 지적을 한 게 발언을 지적을 하는 게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기본소득 재원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네네. 그 뭐냐 뭐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그 소득공제. 네, 소득공제 없애면은 거기 없애는 게 말이 되냐. 그걸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이제 영인이 하는 얘기가 소득공제 실제로 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전체 소득공제액의 50%를 상위 30%가 혜택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카드를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득공제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소득공제 어떤 그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게 근로장려금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예인은 뭐 알면서 지금 근로장려금을 빼놓고 그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로장려금 같은 걸 생각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로장려금도 사실은 공제의 일종이죠. 저기 소득세 근로장려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정한 그 재산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네. 뭐 재산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모두 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많이 냈을수록 많이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얼마더라? 250인가 150인가 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근로소득세를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지 말하자면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소득공제랑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도 이제 같이 이제 두 개가 보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카드 소득공제만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용해인이 현실을 모르든지 지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로소득공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 무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득공제가 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게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절대적인 액수를 비교를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공제액이 더 클 수는 있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보다. 네. 소득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걔네들 누진세 내거든. 네. 누진세로 그리고 소득 공제 액수 그 리미트가 있잖아요. 상한선. 그러니까 결국 얼마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딱 드러나는 게 전체 인구의 상위 15%에서 20%가 소득세 다 내요. 소득세를 다 내. 우리나라 소득세 전체를. 거의 다 커버하죠. 거의 다 커버해요. 99% 커버할 거예요. 아마 한 15%에서 20% 상위 15에서 20% 고소득자가. 네. 그러니까 그냥 틀린 얘기야. 13월의 월급은 적당한 중산층 이런 그 이하의 사람들이 13월의 월급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근데 어쨌든 뭐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어떤 중산층에 대한 세금 영역이 좀 더 확대되기는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 70% 중산층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도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신복지에 대한 어떤 복지 재원 마련 방책일 수도 있죠. 방책이기도 하죠. 거기. 네네. 왜냐면은 중산층이 사람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네. 사람 숫자가 제일 많아질 테니까 거기서는 좀 더 십시일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납세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전체 재원의 파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 나눠 쓰는 게 그게 복지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신복지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복지의 목표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목표이기도 하면서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네, 신복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짜임새에 있는 어떤 정책 수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령연금이랑 양육비 보조랑 네, 그게 양육비 이제 보조. 그게 같이 가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짜놓으신 거죠. 저도 이건 이제 좀 그 이낙연 대표 공약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 시즌 2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찝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인다. 공약이 많고 다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공약을 들여다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짜임새.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앞뒤가 맞는 말을 만들어 놨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짜임새 있게 공약을 짰다. 상호 보완적으로. 네.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그렇게 공약을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제 뭐 영업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여론전 할 때라도 이런 것도 좀 어필해볼 만 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이제 투표하시기 전까지 계속 AS 해드려야죠. 네. 투표 동력을 채워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약을 그냥 뭐 입에 발린 좋은 소리로 짠 게 아니고 앞뒤가 맞게 네네. 굴러갈 수 있게 짜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오랜만에 용해인 의원의 소식까지 들었네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은 그렇죠. 의원 끝나면 제발 그 후원금으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노동을 좀 하십시오. 노동 좀 해가지고 좀 그 봉급쟁이 생활이라 좀 아니면 뭐 일당이라도 받으면서 살아보면은 좀 뻘소리 덜하게 될 것 같아. 일 말씀하시니까 그 양반 생각나네. 그 옛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생각이 나네요. 그 양반은 일은 열심히 했어요. 예, 그 용접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도 네. 용접 노동자 출신이라 가지고. 제가 통진당원 시절 같이 술도 마셔봤는데. 그러셨군요. 예. 뭐 이상규 의원 정도면은 뭐 그래도 좀 그때 이제 같은 노고다쟁이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게 좀 겹치셔가지고 네. 얘기 잘 통할 주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통할 주제가. 네, 그럼 주간 이재명은 용해인 의원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클리 이낙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